선임 대종 회장을 지내신 송태영 우리 목사동의 고모님을 모시고 강사로 모셨습니다. 또한 기획 내용은 이 세일사에 따른 지방, 분방, 참제로 작성하는 서예의 기본 개요를 오늘 강사님께서 교육을 2시간에 걸쳐 하셨는데 송태영입니다. 생긴 보고 하고 목사공 정동하고 인연은 상당히 지가 문중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지금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목사공 정동에 총무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 총무로 갔어요. 갔는데 도저히 할줄 몰라서 못하고 겁나서 못하고 그래서 조금이니까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더니 한번 그래도 와라 못해도 와라 현찬을 부르는 데는 와라 다시 나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종중일을 보기 시작한 출발입니다. 총무 노릇을 8년을 했습니다. 총무 8년 하는 동안에 안학홍종종 하유사 의장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안학홍종종 하유사 의장을 4년을 했습니다. 총무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회장을 해라. 공사원을 해라. 공사원을 해라.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근데 목상정동 공사원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종동 회장을 해라. 이래가지고 또 대종동 회장을 또 한다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20년을 지냈습니다. 20년을 하면서 동동이를 뭐를 했나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늙어봐야 늙은 사람 사정을 안다는 시 20년을 하고 보니 내가 동동을 하고 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금 어느 분하고 무슨 소리 끝에 조상 제사지내라고 조상에서 빨리는 할 수 없고 조상 제사 모시느라고 소거했어. 이렇게 인사를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지가 종중이를 20년 동안 보게 된 그 전부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조상 제사 모시느라고 고생했어가 아니라 수고했어. 제 종중생활 20년 충문을 콘크리트로다가 쫙 빼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가지고 와서 있는 분을 봤습니다. 또 어느 할아버지 회사에 가니까 분방록을 컴퓨터로다 쫙 빼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깨끗해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해서 좋다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래도 좀 서운한 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컴퓨터에다 싹 빼서 붙여놨으니까 좋은데 충분히 컴퓨터에다 싹 빼서 갖다 놓으니까 참 기분도 좋고 좋대. 참 좋은데 뭔가 조금 허전한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또 어느 방송을 갔더니 제사를 지내고 참제록을 작성하는데 독일을 쓰라고 해서 아까 마냥 이름 치고 주소쓰고 다 해놨습니다. 그냥 물었어요. 이 독일 가지고 작성한 참제록 좀 보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안 왔다가 이제 작가님 쓸 겁니다. 그럴 바에는 도구도 작성 아니지. 도구 작성해서 그냥 싸놓으려면 뭐를 작성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20년 동안 종종일을 봐온 끝에 마음을 허전하게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더구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예. 저보고 우리 회장님이 서예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해요. 너무 방대한 얘기죠. 서예에 대한 얘기. 너무 방대한 얘기. 서예가 뭐냐 아닌 얘기죠. 서예가 뭡니까? 글씨를, 문자를 종이에다가 붓으로 먹칠을 해서 붓으로 이 문자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서 더 예쁘게 보이게 하는 시각적 예술입니다. 그것이 서예입니다. 붓과 먹과 종이를 이용해서 문자를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서 미적으로 표현하는 시각적 예술. 다시 말해서 붓글씨 예술. 이것이 서예입니다. 그럼 내가 왜 컴퓨터로 뽑아놓은 도기나 충문을 보고서 허전해질까? 정성이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정성이 들어갔지 사람의 정성이 안 들어갔어요. 기계의 정성은 들어있는데 그 충문과 지방에 기계의 정성은 들어있는데 사람의 정성이, 자손의 정성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서운하게, 허전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 서예가들 아니면은 잘 썼다 못 썼다 그것이 얘기가 될 필요가 없어요. 자손이 내 손으로 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손들이 내 손으로 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잘 썼다 못 썼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각적 예술이라고 하는 이거는 서예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예술, 문자를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먹은 걸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시각적 예술, 붓글씨 예술. 이것은 전문가들의 주고받는 얘기지 우리끼리는 아닙니다. 내가 정성껏 붓글씨를 썼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너무 산설적 비유 같습니다. 20년 동안 공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한가 하는 것이 그런 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구나. 그래서 허전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글씨를 쓸 줄 모릅니다. 글씨를 쓸 줄 모르지만 글씨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조금만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진주에 계신 일가 어른들, 또 부산 계신 일가 어른들 모두 연관된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진주의 제실의 현판이 쓴 네임 손태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던데요. 이 양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예, 지가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또 어떤 분은 부산에 가니까 거기 어떤 서원에 당신 이름이 거기 이렇게 써있던데 당신이 쓴 거 맞습니까? 예, 제가 쓴 거예요. 못 쓰는 글씨를 왜 진주에 사는 일가 어느 분이 뭐 제실 이름 좀 써서 그렇죠? 부산의 어느 서원에서 여기 서울 이름 하나 써서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때를 회상해 봅니다.
너도 자손이니까 니네 좀 해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허전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허전한 마음, 조상을 생각하는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 내 손으로 해자. 부릅니다. 내 손으로 해보자. 그럼 허전한 마음이 들어. 대사 모시는데 내가 고임세 할 줄 모르니까 젊은 자들이 하는 거를 사다가 놓고 제사를 지내. 허전하죠, 마음이. 조금은 해도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 손으로 고임세를 해놓고 지나면은 못합니다. 자손으로서 해야 마음이 흐뭇해지는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서예는 한글 문자의 시각적 예술입니다. 영어에는 서예가 없어요. 영어에는 한문 문자의 시각적 예술. 출발은 중국의 동진시대로 올라갑니다. 중국의 동진시대에 가면 왕시기라고 하는 훌륭하신 서예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냥만을 가르쳐서 서예의 성인이라고 합니다. 서성, 서예의 성인, 서성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동진시대라 하면은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럼 그때서부터 서예는 시작됐죠. 그러면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죠. 한국까지 와서 일본까지 갔습니다. 이 얘기는 동양권의 서예 문화가 서예 문화를 전부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동진 시대에서 출발해서 당나라, 명나라를 거치고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고, 이것은 한문 문화권, 한문 문화권에 있는 시각적 예술. 그럼 서양에는 없느냐? 서양에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게 우리는 서예라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얘기할 때 캘리그래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캘리그래피를 영안사전에서 찾으면 서예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캘리그래피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예하고 다른 점은, 캘리그래피는 거기에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서예하고 우리 서예하고는 조금 달라요. 디자인이 섞여 있죠. 네. 베트남에 가면은 거기는 한문, 서예가 존재합니다. 베트남은 애당초에 한문 문화권에 들어있던 나라죠. 그랬다서 나중에 로마 문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서예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문의 문자 시대에서 로마 문자 시대로 바뀌었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자를 붓글씨로 썼어요. 좀 독특하죠. 다시 말해서 알파벳을 붓글씨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의 그 서예 문자는 멀리서 보면은 꼭 한문 같아요. 그냥 캘리그래피 포함되어 있죠.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트남은 지금도 서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서예하고는 조금 변형된 서예죠. 캘리그래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권에도 있습니다. 불란서권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서예는 우리 전통 서예하고 다르게 이것이 디자인이 섞여 있는 캘리그래피로다가 이렇게 변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예가 왜 영어권에서는 멀리되고 한문 문자권에서는 이게 유지되느냐? 글씨 모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문은. 영어는 알파벳은 부시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양권의 특수한 서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질 않아. 동양권에서만 백맹도죠. 얼마만큼 백맹도느냐? 중국에는 당나라 시대에 서해가 당나라 시대에 와서 아주 번창합니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서해가 유명한 사회가 다 당나라 시대 사람입니다. 구양순, 안진경, 우세남 이런 분들이 다 당나라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명나라에 와서는 없느냐? 명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럼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누굽니까? 맨 처음에 생각해보세요. 신라시대 김생, 예, 한국 서해의 시조라고 하죠. 김생. 근대에 와서는 지금 대통령이 다 글씨 잘 쓸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김구 선생, 안중근 열사, 다 이 양반들 글자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글씨가 그냥 시각적 예술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 세대의 서예를 하신 분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씨에.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안중근 선생의 글씨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안중근 선생은 글씨 쓸 때 붓글 쓸 때 이게 떨어지게 이게 떨어져 이게 떨면 글씨를 안중근 일자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중근 선생 독특하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안중근 선생님의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를 총알체 총알 나가는 거 있었어요. 총알체. 그러니까 애국심이 담겨져 있는 글씨체. 박정희 대통령도 글씨 잘 쓰였죠.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잘 쓰신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그 글씨 같은 거는 지금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겠습니다만 남아있다면 1억이 훨씬 넘는 그런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글씨는 더 비싸요. 남아있다면은 글씨는 이승만 박사가 더 잘 썼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보다 애국심이 더 강하셨던 분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비싸요. 글씨는 이승만 박사가 더 잘 쓰죠. 이와 같이 서예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 것이 글씨입니다. 이 글씨를 그럼 한문만 글씨로 쓰느냐? 아닙니다. 일본에 이제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한문으로 쓰고 일본 문자로다가도 불빛으로 썼습니다. 간판 같은 거 이렇게 일본에 다니시면서 잘 보셨을 거예요. 한문 불빛으로 쓰고 일본 문자도 불빛으로 썼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같은 나라는 한문과 자기들 문자를 다 붙일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한글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한문도 글씨를 쓰고 한글도 썼습니다. 한글 서예라고 얘기해주는 한글 서예. 이와 같이 각 나라를 이렇게 가면서 그 나라에 와서 독특한 자기들이 글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예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예 중에서
한글서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죠. 한글서에는 맨 처음에 판본체, 보체, 궁체, 민체 이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의 원판을 그대로 모방한 한글 글씨체 판본체라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쓰기가 쉽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조금 글자의 형태로 변형시킨 거를 이거를 고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궁체, 대궐 내에서 대궐에 있는 부녀자들이 쓰던 글씨체, 대궐 내에서 있는 일이 대궐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역적이 돼요. 그러니까 대궐 내에는 필서궁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사궁녀, 글씨를 써주는 궁녀, 한글로다가 붓글씨로 써주는 궁녀. 모든 문서가 붓글씨로 써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어느 왕과 서사궁녀를 시켜서 글씨를 써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친정으로 문할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친정에 두면 안 됩니다. 친정에서 답서를 써서 보내야 돼요. 답서를 써서 보낼 때 그것도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중궁궐이죠. 대궐 내에 있는 모든 문자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어느 시대에는 국내에서 쓴 글씨 편지가 갔어. 그 답장을 쓰고 이거는 내버릴 것 같으니까 그 편지를 밑에다가 답장을 쓰라고 그러고 길게 더 종이를 붙여서 보내요. 이만큼 엄한 것이 대궐 내의 사관이기 때문에 대궐 내에서는 아무나 글씨를 안 쓰고 서사궁녀, 글씨를 써주는 궁녀가 따로 있었습니다. 궁체, 그 다음에 민체. 이 대궐 안에서 이런 붓글씨를 쓸 것이 참 좋으니까 벌 바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쓰자 해서 만드는 것이 민체. 이 민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서체는 전부 민체에서 발전된 겁니다. 궁체는 대궐 안에서 끝났고, 그래서 지금 한글 쓰고 있는 글씨는 전부 민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문 이외의 일본 글자를 붙여 쓴 게 많죠. 그러면은 중국의 한문 글씨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 한글에는 궁체다, 민체다 얘기를 했는데 원래 글씨는 체가 5개밖에 없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시작한 글씨는 5개의 체가 하나, 행서, 해서, 초서, 예서, 전서. 네? 행서, 해서, 초서, 예서, 전서. 행서는 쉽게 말해서 반듯반듯하게 정자로 쓴 거. 정자로 쓴 거. 해서, 행서, 반흐림체. 해서. 그 다음에 초서, 완전히 흐림체를 쓴 거. 초서. 예서. 초서에서 위쪽부터 표현을 한 거. 흐림체를 쓰니까 잘 몰라. 보는 사람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몰라.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초서를 조금 변형시켜서 만드는 예서, 전서, 상향문자를 표시한 것. 전서. 5가지가 원래 서체입니다. 원래 서체는. 그럼 이것을 이제 거꾸로 출발은 어디서부터 했느냐 따져볼 때 전서예요. 전서는 상형문자 아닙니까? 상형문자로 되어 있죠? 전서를 조금 편하게 만드는 게 예서. 이게 이 순서대로 하면은
뭐 어느 것이 먼저 생겼느냐가 순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해석. 그 다음에 이제 반듯반듯하게 쓴 거. 그 다음에 행서. 반 흐림쳐서 바쁘니까 나중에 너무 바쁘니까 초소로 다 흐려버렸어.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글씨가 우리가 가장 즐기는 것이 해석. 정자로 쓰는 겁니다. 정자로 쓰는 것이 해석. 우리가 지강을 쓸 때 또 축문을 쓸 때 초소로 다 쓰는 사람 없어요. 해설로 쓰는 사람 없습니다. 또 예서 전수로 쓰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정자로 써야 되죠. 정자로 반듯반듯하게 조상에게 드리는 거니까 정성을 들여서 그렇습니다. 초소는 바쁜 사람들이 막 흐려 쓰는 게 초소야. 아무리 바빠도 조상에게 올리는 글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로다가 반듯반듯하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방이나 충문을 쓸 때 내 손으로 반듯반듯하게 글씨를 써서 지방도 붙이고 또 축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서예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누구를 얘기하다고 그냥 얘기도 끝나기 전에 확 얘기해서 얘기가 다 망개지고 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질이 아주 못돼가지고서 떳떳하면 패고 싸우고 그런다. 이 성질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붓글씨를 배워라. 글씨를 배워라. 그러면 글씨를 배우면은 급한 성격도 고약한 성격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붓글씨는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마음을 조용하게 가져야 돼. 침착하게 해야 되니까 누구나 얘기하면서 글씨 쓰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붓글씨를 쓰므로 인해서 나의 침착해지는 정성 또 심란한 마음가짐을 간절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정답이 그겁니다. 급한 성격, 심란한 성격을 간절하게 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볼펜은 지금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눌러도 상관없고 조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근데 부손 이게 흐느적거려. 털로 다 만드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눌러버리면 쫙 짜버려서 안 돼. 그러니까 이 이렇게 털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글씨를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습니까? 그 심란하면 안 돼. 이거 글씨 들고서 이 새끼 그냥 내가 너무 한다면 때려 죽일게요. 이런 생각하면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붓글씨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침착하게 해야 되고 가라앉혀야 되고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겁니다. 그렇게 글씨가 돼. 그래야 글씨로 만들어져요. 붓글씨 쓰면서 술 먹고 싸우던 생각, 붓 들고 있으면서 내일 가서 뭐 팔을 생각, 장사할 생각 하다 보면 글씨가 안 써져. 이게 붓이 안 돼. 그러니까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마음을 간절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첫째 덕목입니다. 그게 첫째 덕목이에요.
그럼 글씨 개요는 뭐냐? 글씨는 그런 동굴 가지고 쓰는데 글씨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붓이 흐르적흐르적거리는 걸 어떻게 해야? 어떻게 흐르적거리는 걸 알고 글씨를 쓰느냐 하는 얘기예요. 붓글씨는 점과 선으로 구성됩니다. 점과 선과 딱 찍는 점과 선으로 구성되는 게 붓글씨예요. 점과 선으로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간절해지느냐? 점과 선을 가늘 때 굵게, 이럴 때는 굵게, 이럴 때는 가늘게. 그래서 정신 신나면 그걸 구분을 못해요. 굵고 가늘게. 또 누르면 힘이 강하게 눌렀다, 덜 눌렸다. 이거 정신 신나면 안 돼요. 정신 신나면 에이 이래버리지. 그게 아니고 힘있게 눌렀다, 가볍게 눌렀다. 선을 굵게 뺐다, 짙게 뺐다. 또 선을 천천히 뺐다, 빨리 뺐다. 이게 신나면 못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붓을, 이거 흐르거리는 붓을 가지고 확 눌렀다가 또 덜 눌렀다가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 이게 신나면 안 되죠. 마음과 눈이 붓에 있어야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붓글씨는 선과 점으로 구성하되 점과 선이 누르는 힘이 강하고 약하고 움직임이 빠르고 느리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굵고 가늘고 요게 구성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탠다면은 몽골이 질하냐 약하냐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 먹물이 약하면은 번져, 진하면은 붓이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만큼 농도를 진하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만큼 농도를 얕게 해야 되고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신나면. 그래서 붓글씨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고 신나는 마음을 없애고 이런 정신으로다가 점과 선을 가지고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붓글씨를 쓸 때 필요한 건 뭐냐? 여기 지금 회장님이 가주셨는데 첫째 붓이 있어야 되죠. 붓. 그 다음에는 먹이 있어야 돼. 이게 복잡해. 먹이 있어야 돼. 볼펜이고 이거 다 필요 없는데 붓이 있어야 되고 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종이가 있어야 돼. 지, 필, 묵.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여기에 벼루가 있어야 돼. 연. 이게 있어야 하나의 글씨가 됩니다. 지, 종이, 필, 붓, 먹, 연. 지필묵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문방사우. 문방사우. 네 가지 아닙니까? 종이, 먹, 붓, 벼루. 문방사우. 요것이 있어야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게 뭡니까? 문진. 종이니까 종이에 쓰다고 써야 되니까 글씨 쓰다가 좀 미끄러지면 안 돼. 글씨 선풍기 틀어놔서 흙 날아가면 안 돼. 안 써지죠. 눌러야 돼. 문진. 서진, 문진.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렇다고 주수자에다 떠나면 갈 수는 없어요. 어디다 물을 조금 따라 놓고
목을 갈아서 쓰고 먹물이 다 됐으면 또 따라서 또 갈아서 쓰고 이런 물 따라 놓을 그릇이 있어야 돼. 이것을 옛날 어른들은 아주 예쁘게 어떤 그 모형을 만들어서 물 따라 놓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여기 연적이라고 해요. 연적. 서진과 연적은 부수적인 품목이에요. 그러나 꼭 있어야 돼. 무릅쓰면 안 되는 거고 누르지 않으면 발음의 종이가 날라가. 연적과 서진은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서 하나의 글씨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 다 되는 것은 아닌데 말로 다 이렇게 찌꺼져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씨는 해봐야 된다. 써봐야 된다. 우리 회장님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벼루도 사다 놓으셨고 붓도 사다 놓으시고 이런 것도 사다 놓으셨던데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누가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앞에 와서 찌꺼져서 글씨가 써지는 건 아니야. 내가 해봐야 돼. 근데 이것은 하루 식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푸설, 이 흐느적거리는 이 푸설, 이 흐느적거리는 이 푸설을 가지고 글씨를 써야 되니까 이게 많은 훈련이 있어야 돼. 정성들여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정성들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음에 훌륭하신 서예 강사님이 오시든지 또는 어디 서예 학원 같은 데를 가셔서 그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서예를 하면은 인격이 뭐 둬야 되고 뭐 지성이 함양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인격이나 지성과 글씨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격이 차분해진다, 또 마음이 가라앉는다, 조용해진다 하는 것은 돼. 근데 붓글씨 쓰는 것이 인격이 형성되고 지성을 갖추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명나라의 동기창 같은 그런 분은 아주 당대 동나라에서 제일 가는 서예가고 화가입니다. 동기창은. 그런데 그들 집에 불타고 쫓겨나서 나중에 도망다닌다 말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렇게 글씨 잘 쓰는 당대에 유명한 명필이 집도 불태워버리고 당장 거처할 데가 없어서 거진으로 타고 다니다가 죽습니까? 국민들한테 못된 짓 많이 했거든. 아주 나쁜 짓은 아주 맡아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글씨 잘 쓰는 거하고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완용이 명필입니다. 이완용 것이 당대 아주 명필입니다. 이완용이가. 그런데 매국노야. 나라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지성 인격을 형성하는 것과 글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붓글씨가 서예의 그 필기구니까 붓글씨를 잘 쓴다 하면 저 사람 선비여 이 소리는 들을 테지. 그러나 서예와 인격 형성이나 지성을 갖추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이완용이가 매국노 아닙니까? 동기창이가 왜 매국노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당나라 당대의 제일 가는 서예가고 화가인데, 그래서 붓글씨를 써서 인격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꼭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이 조용해지고 안정되고 차분해지고 이것은 됩니다. 이것 돼요. 조용하고 차분하지 않으면 이 흐느적거리는 거 가지고 글씨가 안 되니까. 흐느적거리는 거 가지고서 반드시 나가려면 이게 마음이 차분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눌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점과 핵을 붓으로 가지고 눌림이 강하고 약하고 손이 빨리 나가고 적게 천천히 나가고 손이 굵게 나가고 가늘게 나가고 이런 것을 조정해 줄 알아야 글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마음이 차분해지죠. 차분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돼. 글씨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이런 주는 얘기를 많이 짓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신다면은 여러분께서 서예 학원을 가시든 또 훌륭한 그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시든 또 집에서 한번 해보시든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 부선 흐느적거리는 털이다. 이거 가지고 어떤 형체, 시각적 예술을 작성하려면은 마음이 차분해야 된다. 점과 핵을 붓이 눌림이 약하냐 강하냐, 빨리 나가냐 천천히 나가냐, 굵게 나가냐 가늘게 나가냐, 이것을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걸 가지고 필력이라고 하지. 필력을 길러야 되니까 이 흐느적거리는 걸 가지고 그런 것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필력이라 해. 필력.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붉은 글씨를 쓰는 거는 이제 눌러서 안 된다는 얘기죠. 붉은 글씨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게 현안법. 현안. 여기를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이게 큰 글씨가 되지. 요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크지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작은 글씨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작은 글씨는 탁 대고서 이렇게 해야 돼. 작은 글씨는 치만 이걸 이렇게 된다고 하는 치만. 작은 글씨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 작은 글씨는 탁 대고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알지도 못하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서예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진 선생님이나 조진 학원 같은 데를 선택해서 많이들 연습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글씨는 시각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얘기하는 서예는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성 들여서 하면 다 돼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서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도 계속 가네요. 이제 서예에 대한 얘기 아는 것도 없어서 더 얘기할 재료도 없고 그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